바람광야까지의 불평의 여정입니다. 드디어 구름이 탁 떠가지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자마자 즉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공급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가. 합법적인 권력자를 질투한 미리암의 모습에서 우리도 권위에 쉽게 도전하는 그런 잘못된 버릇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늘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죠. 그런 게 다 만나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만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만나 대신 그 부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이 계속 필요하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김경열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7강입니다. 민수기 이사가는 거룩한 백성 7번째 강의 바람광야에서의 정탐과 배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람광야의 가데스에 도착한 후 이제 가나안 땅 정탐 활동을 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 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일들이 발생하죠. 흥미진진한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고 온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여행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했죠. 자, 홍해를 건너서 한 달 반 정도의 여정을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시내산 위치는 후보지가 한 12군데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분명한 증거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인 견해를 수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의 여정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라, 엘림, 돕가 이런 지역을 거쳐오죠. 이 과정 속에서 물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공급하시고 고기 달라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이때 이미 맛보기로 다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도 했잖아요. 아말렉하고 여기서 한판 붙어요. 거기서 이제 적들과 싸워서 또 이기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여행을 해가지고 급하게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의 1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여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서 구름이 떴죠. 그리고 구름이 뜨고 그들이 광야에 진입하자마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 펼쳐집니다. 바로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또 대항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 고기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쏟아서 이제 공급을 하시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하세롯에서는 바로 미리암이 이제 반역을 했던 그 장소고요. 이런 장소를 찍고 여행을 계속합니다. 여행을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도착한 거죠. 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중요한 거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계속 나와요. 이 가데스라는 지역이 민수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명인데요. 그래서 가데스를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신광야가 있죠. 이 신광야는 출애굽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신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광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또 신광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어로는 이게 진광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히브리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계속 신광야라고 강의는 나가지만 저게 진광야다, 다른 광야구나 라고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개괄적으로 이 그림을, 이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이 지도가 앞으로도 두어 번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자, 이들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뭘 했는가? 정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신명기에서는 사실은 백성들이 정탐을 제안해서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백성 쪽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먼저 정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하고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요, 이 장면이 없고 바로 하나님이 정탐을 명령하셔요. 그게 모순돼 보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모순된 이야기다. 전승이 또 다른 전승들이 신명기에 들어가 있고 민수기에 각각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평주의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같은 이야기죠. 분명히 우리가 종합을 하면은 백성들이 정탐을 제안을 먼저 했고 하나님이 승인해서 명령을 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사실 어떤 학자들은 백성들이 정탐을 제안하는 게 범죄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서 진격해서 공격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간첩질을 하고 알아보고 평가하고 계산하고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믿고 들어가서 그냥 공격하면 되는데 이건 불신행위로 봐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탐활동을 제안한 것은 일종의 반역질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잖아요. 정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사적인 조치를 취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정탐활동 자체는 불신의 행위는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배경을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백성들 편에서 믿음으로 정탐활동을 제안을 한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승인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장면에 대한 답변은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는 그거 뭐 구분 지을 필요는 없죠. 양쪽의 경계선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집화장을 신임 집화장을 다시 선발합니다. 자, 1차 인구조사에서 집화장들이 임명이 됐잖아요. 12명의 집화장이. 그게 이제 세대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신임 집화장들로 이제 바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사실은 정탐꾼 노릇을 하거든요. 이상하죠? 사단장급이 간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들이 출발은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사실은 사단장급이 나서서 목숨 걸고 그 위험한 그 적진에 들어가서 정탐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탐 활동을 나서서 합니다. 사단장급이. 그러면 젊어야죠. 왕성하고 체력도 좋고. 그래서 지금 젊은 신임 집화장들로 이렇게 교체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화장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대 집화장 인구조사할 때 이들이었어요. 이제 세대 교체가 돼서 이제 새로운 집화장들이 임명이 되죠. 여기 지금 그 집화장들인데 다 젊어요. 다 알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두 사람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라고도 하죠. 여호수아죠. 이 두 사람 이름도 특별합니다. 갈렙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충견이라는 의미예요. 개인데 충견이 있죠. 그만큼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름에 포함되어 있고,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두 이름 뜻이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이들의 활동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정탐꾼들이 정탐 활동을 하고 이제 보고 대회를 하는데, 이게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이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가데스의 위치가 바란 광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 민수기 다른 부분에서는 그거를 신광야, 즉 진광야라고도 해요. 그래서 바란 광야하고 신광야 둘 다 가데스가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광야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란 광야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는
이거를 크게 봐서 이걸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넓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예요. 거기에 진광야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 중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데스를 바람광야의 가데스다 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진광야, 신광야의 가데스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모순되어 있지는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람광야하고 신광야하고 이 접경 지역에 가데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느 견해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순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가 익을 즈음에 정탐 활동을 했던 것이 분명하죠. 왜냐? 포도를 거기서 가지고 왔잖아요. 큼직한 포도송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수확기에 정탐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포도 수확기는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음력 5월인데 양력으로 치면 7월, 8월경입니다. 이때 포도 수확기예요. 이게 적절하게 시기상으로 맞는 이유가 앞서 제가 설명했죠. 메추라기 때가 나타났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그 계절풍을 따고 메추라기 때가 이동하는 시기는 3월과 4월입니다. 약 3월, 4월. 그래서 음력 5월에 지금 포도가 익을 때쯤에 가데스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약 이들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이제 여행을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헤브론 지역을 집중 탐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탐 경로를 이제 잠깐 살피면 이래요. 정탐 경로를 북쪽으로 갔다가 르보 하맛이라는 지역 제일 북단 끝입니다. 그쪽 지역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헤브론을 집중적으로 탐문을 해요. 그쪽이 전략적으로 중요했고 그 다음에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제일 힘센 그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자손이라고. 그래서 그곳을 면밀하게 집중적으로 탐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거대한 포도송이를 들고 오죠. 그들이 거기서 본 사람들이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지도를 보면은 여기서 출발하죠. 가데스를 거점으로 삼아서 출발해가지고 북쪽까지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간 거예요. 북단까지. 이게 지금 사실 약속의 땅의 범위입니다. 나중에 민수기 제일 끝부분에 나와요. 약속의 땅의 범위가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북쪽 끝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탐문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갔다가 다시 오는데 오면서 이곳을 집중적으로 탐문을 한 것이죠. 보니까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게 있는 거죠. 엄청난 과일들이 있어요. 거기 석류, 무화과, 포도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두 번째 본 곳은 거인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를 아낙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피림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네피림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 후손이 나오는데 그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후손을 번식해서 여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낙자손이 바로 그들의 종족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들을 아낙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굉장히 이제 키가 큰 그런 종족들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는 네피림이 그 공포의 대상처럼 무서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네피림이라는 별칭으로 부른 것이죠. 그들이 네피림 후손은 아닙니다. 혈통적 의미에서 네피림 후손이 아니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들이 결국은 헤브론을 집중 탐구해서 거기에서 두 가지를 본 것이죠. 첫 번째는 엄청난 과일, 두 번째는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거인조, 이 두 가지를 보고 온 것입니다. 정탐 경로가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고 오기 전에 헤브론을 거쳐 오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 에스골이라는 말이 포도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포도송이. 포도송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포도가 잘 되는 지역이라는 것이죠.